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동시에 제가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꼭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시 IT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편이었죠. 연봉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매나 소개팅 해주겠다는 사람도 많았죠. 그래도 결혼은 애정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태옥 씨였습니다. 사실 태옥 씨는 중소기업의 대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못 번다는 사실에 항상 미안해하며 잘해주려 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돈보다 당신이 주는 사랑이 더 좋다고 달래기도 했어요. 서연아,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정말 미안해. 넌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데 나랑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야.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노력하면 되는 거지 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오빠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지. 지금 생각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계산된 연기였던 것 같은데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태옥 씨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결혼식 날짜도 잡았고 얼마 후면 결혼이었어요. 웨딩드레스도 맞춰놓고 청첩장도 인쇄했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알렸고요. 친구들은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야, 네가 너무 아까워. 너 정도면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그래도 얘 남편 될 사람이 얘가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 요즘 그런 남자도 없어.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비 신랑은 제게 일편단심이었습니다. 헌신을 다했다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였죠.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60대 중반이셨는데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렸을 때는 정말 괜찮은 분들처럼 보였거든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연아, 우리 아들이 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착해. 아, 우리 아들이 복이 많지. 너 같은 아내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뻤어요. 시부모님도 좋으시고 예비 신랑도 좋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걸 그땐 상상도 못했죠.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비 씨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더 다정하고 친근하더라고요. 서연아,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지? 고생이 많아. 근데 말이야, 너희들이 살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엄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아, 네, 어머님. 저희도 알아보곤 있는데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은행 가서 대출 상담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신혼집 마련해주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시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신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크게 도와주실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이라 제 결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더 감사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인데 당연한 거지. 그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은행에서 보자. 태욱이한테도 말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예비신랑한테 연락했더니 예비신랑도 좋아하더라고요. 서연아,
우리 엄마가 너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셔. 빨리 우리 둘이 안정적으로 집 마련하고 결혼 생활 시작하게 해주고 싶으신가 봐.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지. 그러게요. 저도 어머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시부모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혼수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죠.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화요일이 됐고 저는 예비시댁 가족과 함께 은행 지점을 방문했어요. 시부모님은 그날 정말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오셨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쓰신 것 같았어요. 예비신랑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웃으며 말했죠. 자기야, 드디어 우리 집 마련하는 거야.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아? 그러게. 오빠랑 살 집이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아. 우리도 진짜 결혼을 하는구나 싶어서. 은행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분이 상담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상담원분이 우리를 맞이했는데 우리를 보자 긴장을 하셨는지 얼굴을 굳히시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신혼집 마련하시러 오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신랑이 주도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하나 있어요. 가격이 5억 정도 하는 곳인데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리님이 우리 서류를 받아서 검토하기 시작하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부모님 명의로는요, 죄송하지만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우시고 연세도 있으셔서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가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우린 나이도 있고 소득도 이제 없으니까 당연하지. 젊은 애들 명의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비 시어머니가 그 말을 받으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때 손이 참 따뜻했던 걸 기억해요.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지만요. 서연아, 미안한데 네 명의로 대출 신청하면 안 될까? 어차피 너희들이 살 집이고 결혼하면 다 같은 가족인데 내 거 네 거가 어디 있겠니? 태욱이 명의로는 한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네가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연봉도 높으니까 대출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서 그래. 대신 월 이자하고 대출금은 우리가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거든요. 하지만 곧 결혼할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었죠. 네, 그럼 제 명의로 할게요. 어차피 결혼하면 저희 두 사람 집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 신랑이 제 어깨를 안으면서 고맙다는 듯이 말했어요. 자기야,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여자 만나서 내가 진짜 복 받은 거야. 우리 진짜 그 집에서 알콩달콩 살아보자, 응? 그렇게 서류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출 담당하는 대리님이 자꾸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시선이랄까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참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 그냥 제 착각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신청 금액을 보니까 총 4억이더라고요. 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5억짜리 아파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4억을 대출받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에서 보태준 돈 7천에 제 돈 1억과 예비신랑이 모아둔 돈 5천이 있어서 이미 2억 2천은 수중에 있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3억만 대출받아도 되는데 4억을 받는다고 하니 이상해서 물었죠. 예비시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설명하셨어요. 서연아, 집만 사면 되는 게 아니잖아. 취등록세도 내야 하고 복비에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가전제품도 사야 하고 이사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여유 있게 받는 거지. 나중에 남으면 저축하면 되고. 아,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저는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집 장만하려면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대리님은 그 과정 내내 제 얼굴을 계속 살펴보셨죠.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였죠. 상담이 끝나고 은행을 나오는데 예비시댁 가족은 정말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우리 며느리 덕분에 큰일 해결했네. 역시 우리 서연이가 최고야. 예비씨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팔짱을 끼셨어요. 예비신랑도 저를 끌어안아주면서 말했죠. 자기야 진짜 고마워. 우리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내가 평생 너만 사랑할게.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전 뭔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대리님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마치 저한테 경고하려는 것 같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냥 제가 결혼을 앞두고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신랑과 시부모님이 이렇게 좋으신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면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찜찜하고 불안했는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면서 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 6시 좀 넘었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박서연 고객님이시죠? 저 오늘 은행에서 상담해드렸던 대출 상담 은행원입니다. 낮에 상담실에서 만났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원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다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솔직히 살면서 은행원 연락을 개인적으로 받는 일이 없잖아요. 아, 네. 근데 대리님이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혹시 뭐 대출이 안 된다던가. 저는 불안한 마음에 되물었습니다. 은행이 마감된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분명히 그 대출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전화가 온다는 뜻이니까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신혼집 마련하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요.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엄청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혹시 지금 혼자서 은행 앞 카페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대리님의 목소리는 정말 심각했어요. 평소 은행에서 상담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나오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게다가 혼자서 나오라니. 솔직히 요즘 세상에 혼자서 나오라는 말에 진짜 혼자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저도 예비신랑을 데리고 갈 생각이었어요. 전화로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꼭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요. 대리님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강태옥 씨나 그 집 식구들한테 제가 전화했다는 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고객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꼭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드린 거예요. 불안하시면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만 아니면 아무나 데리고 나오셔도 돼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대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대출은 제 남자친구랑은 관련 없는 사항 아닌가요? 갑자기 이러시면... 고객님 대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제발 내일 나와주세요. 혼자서요. 꼭 혼자 오셔야 해요. 대리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침묵했죠.
제발 부탁드려요.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은행원이 고객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거 규정 위반이에요. 근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내일 꼭 만나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나갈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좀 이따가 은행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8시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에겐 말씀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예비신랑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그 대리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한 걸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후로 편안히 쉬질 못하겠더군요. 소파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을 다 했죠. 혹시 예비신랑이 빚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시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문득 예비신랑의 평소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니 예비신랑은 주말에 자주 야근한다면서 연락이 안 됐던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항상 화면을 아래로 해서 놓는 습관이 있었고 누가 전화 오면 꼭 자리를 피해서 받더라고요. 가족 이야기도 별로 안 했고 저를 집에 초대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우리 집이 좀 낡아서 부끄럽다면서 피했었죠. 예비씨 부모님들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이야기하곤 하셨어요. 집에서 밥 한 끼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요. 진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거지? 저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편히 쉬지 못했고 결국 약속된 시간이 되기 전에 카페를 향해 나갔습니다. 카페에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도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만 하기 바빴습니다. 8시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자 신경이 더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8시가 되기 5분 전 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카페 안으로 들어와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니폼을 입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머리 스타일이 그 대리님이었어요. 그분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발견했는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 대리님,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대리님이 마스크를 벗으시더니 절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순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뵙고 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용기 낸 거예요. 대리님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이거 먼저 보세요. 천천히 보시고 마음의 준비하세요.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대리님의 말투에 저도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는데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죠. 거기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한 남자아이를 목에 태우고 놀이공원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걷고 있는 사진이요. 이게 이게 대체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대리님이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고객님의 예비신랑인 강태욱 씨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에요. 부인 이혜진 씨와의 7살 아들이 있어요.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요. 거짓말 마세요. 등본엔 배우자가 없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아니 애초에 이 사진에 나온 게 그냥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제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혼 관계예요. 아이는 엄마 성을 따랐으니 호적에도 올라있지 않고요.
거짓말이죠? 대리님이 다음 서류를 펼쳐 보이셨어요. 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두고 5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분은 정미연 씨라고 하는데 결혼한다고 속이고 똑같이 대출을 받게 한 다음에 돈만 빼돌리고 이혼했어요. 그분은 혼자서 2억 빚을 떠안았고 5년간 고생하다가 겨우 빚을 다 갚았대요.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소리예요? 제 남자친구가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리님이라도 이 이상 이상한 소리 하시면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혹시 계약하기로 한 집주인 얼굴 보셨나요? 오빠랑 어머님이 아는 분이라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알아서 다 한다고 하셨어요. 등기부 등본도 확인했고 본인인 것도 확인했는데 그 집주인분도 아마 짜고 하는 걸 거예요. 당신이 전세 대출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잠적할 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이 아시는 분인데 설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 설마가 맞을 거예요. 이번에도 고객님 명의로 4억을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들 빚을 갚으려고 한 걸 거예요. 실제로 아파트 구매 같은 건 없어요. 전세 계약서도 아마 가짜일 거고요. 돈만 받아서 빼돌리고 고객님은 4억 빚만 떠안게 되는 거죠. 전세 대출 사기예요.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저랑 결혼할 사이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아니 그런... 대리님은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되신 거예요? 대리님이 왜 이렇게까지... 대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 말씀하셨죠. 제가 정미연 씨 대출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땐 몰랐어요.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도 몰랐고 모든 게 정상적이었는데 전세 대출 받아서 집주인에게 보낸 뒤에 집주인과 남편이 잠적했다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계약서도 위조됐었고 결국 그 와이프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그제야 이 사람이 저를 불러낸 이유를 알았습니다.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듯 하더군요. 게다가 그분은 그 일로 우울증에 걸려서 아직도 심리치료 받고 있어요. 빚 때문에 일을 해야 하니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면서 페인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을 보면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봉투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예비신랑과 사실혼 관계의 아내인 이혜진의 결혼식 사진,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이건 그 첫 번째 상담했던 여성분이 제게 대출 사기라며 보여주신 대화방 캡처본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단톡방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대화 내용은 저를 만난 지 한 달 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년은 돈 많이 번다며? 얼마나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걱정 마세요. 4억은 거뜬해요. IT 회사 과장이라 신용도 좋고. 좋아. 전에 그 미연 인연은 얼마 못 뽑았는데 이번엔 대박이네. 이번엔 결혼식 올리고 한 달 후에 바로 처리할게요. 깔끔하게. 그래. 아우 우리 아들 최고야. 이번 돈으로 우리 빚부터 다 갚고 너도 좀 챙겨. 저는 서류를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그토록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모든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제가 은행원 권한을 남용한 거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객님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대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제발 이 사람들한테 당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변호사 선임하시고 제대로 대응하세요. 증거는 제가 드린 걸로 충분할 거예요.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해요. 카페를 나선 저는 집으로 달려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마스카라가 번지고 눈은 퉁퉁 붓고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결혼 준비, 청첩장, 웨딩드레스, 신혼여행 계획,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30분 정도 울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닦고 거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비참한 제 모습에
조금씩 화가 났죠.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먹잇감으로 여기고 있었고 제가 무너지면 모두 그 나쁜 인간들의 계획대로 되는 거였으니까요. 예비신랑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더러워서 받고 싶은 기분도 없었어요. 게다가 받으면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받지도 못했죠. 대신 다음날 아침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은지야, 나 지금 당장 상담 좀 해줄 수 있을까? 급한 일이야. 정말 급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어?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어. 지금 회사지. 내가 바로 갈게. 은지는 제가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는 게 의아했는지 조용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 앞에서 대리님한테 받은 서류를 펼쳐 보이자 친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미친. 서연아, 이거 진짜야? 네 남자친구가 이미 결혼했다고? 게다가 전세 사기? 7살 아들도 있대. 그리고 5년 전에도 다른 여자한테 똑같은 짓을 했대. 난 3번째라고 하더라. 진짜 그 이야기 듣는데 비참해 죽는 줄 알았어. 은지가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이건 명백한 결혼 사기야. 중원죄의 사기죄까지 해당해. 시부모도 공범이니까 같이 처벌받을 수 있고. 서연아, 너 지금 당장 경찰서부터 가야 해. 나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너 찾아온 거야. 친구가 제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봤어요. 일단 진정해. 네가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저 인간들 제대로 벌받게 해야지. 내가 도와줄게. 우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지금 이 서류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거든. 최대한 형량 높게 만들려면 뭔가 더 필요하고. 이 인간들이 이런 짓을 처음 한 것도 아니니까 다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어떤 문제? 네 예비신랑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어? 휴대폰은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그 샤워할 땐 놔두지 않을까? 좋아. 며칠만 참고 연기해.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면서 증거를 더 모아. 네 예비신랑이 시댁이랑 나눈 대화 내용, 통장 거래 내역 모든 게 다 증거가 될 수 있어. 그 자식이 지금 사실혼 중인 건 어떻게 해? 그건 내가 알아볼게. 그 사람 등본에 거쳐온 주소 나와 있잖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 수집할게. 그리고 사설 탐정도 한 명 고용하자. 비용은 나중에 그 인간한테 다 받아낼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 저 인간들 완전히 박살 낼 거야. 법정에서 제대로 무릎 꿇게 만들 거야. 약속할게. 고마워, 은지야. 너 아니면 나 정말 어떻게 할 뻔했어. 그날부터 전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얼굴 보면 진짜 연기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얼굴부터 들이박을까봐 얼굴은 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문자만 아무렇지 않은 척 보냈죠. 집에 돌아와서 저를 걱정하는 척하는 예비신랑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연락 안 돼서 걱정했지. 어젠 대출 상담하느라 긴장했는지 초저녁부터 골아떨어져서 연락 못했어. 오늘 오전엔 몸이 안 좋아서 연차 쓰고 병원 다녀오는 바람에 연락 못했고 미안해. 예비신랑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연락 안 돼서 걱정했잖아. 대출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아니면 내가 죽사 들고 찾아갈까? 너 힘들면 옆에서 봐줄 사람도 없잖아. 내가 옆에 있어줄게. 주말은 바빠서 안 되지만 평일이라도 자주 만나야지. 이 답장을 보며 저는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주말에 바쁘다는 말은 사실혼 관계의 부인과 그 자식을 위한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제가 아니라 제 돈을 위해 시간을 빼준다는 이야기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난번에 은행에서 대출 상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파트는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죠? 요즘 뭐 전세 사기라던가 그런 일들이 많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파트는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한테 나쁘게 할 사람들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서연이 덕분에 집도 마련하고 정말 다행이야. 내가 너무 고맙지. 문자를 보고서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제가 전세 사기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절대 아니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됐거든요. 며칠 후 변호사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정보 좀 캤어. 두 번째 처는 5년 전에 그 인간이랑 결혼해서 1년 만에 이혼했대. 당시 처의 명의로 2억 대출을 받았고 그 인간 가족이 그 돈을 빼돌렸어. 결국 그 여자 혼자 2억 빚을 떠안고 5년간 악착같이 갚았다고 해. 혼자서 갚기 힘들어서 아마 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도움을 받았을 거야. 지금은 지방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미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혼 처는? 그 여잔 그 인간이랑 10년 전엔 결혼했어. 7살 아들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그 인간이 본처한테 회사 출장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일주일에 3, 4일은 집에 안 들어갔대. 안 들어간 날에 너랑 함께 있었겠지. 게다가 사실혼 관계의 그 부인은 남편이 그런 짓 하는 줄도 전혀 모르는 것 같던데? 근데 어떻게 애까지 있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해? 애는? 그 사실혼 관계 처는 왜 10년 동안 아무 말 안 했을까? 본처가 사실혼 관계라서 애는 여자 쪽 호적에 올렸겠지. 뭐 그쪽은 그 인간이 구슬려서 속였을 거고. 애도 엄마 성 따라간 걸 보면 어지간히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더라고. 시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야? 시부모는 그 사실혼 관계 며느리가 돈을 못 번다고 불만이 엄청 많았대. 네 예비신랑한테 더 잘 버는 여자 만나라고 부추겼고. 이 모든 게 시부모 주도하에 계획된 것 같아. 저는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치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의 처를 속이고 5년 전엔 또 다른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이제 저한테까지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간 예비신랑과 만나는 걸 피했더니 슬슬 이상함을 느꼈는지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인간 핸드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의 증거들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게다가 그것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식사라도 함께 하자며 불러냈습니다. 예전엔 그 얼굴을 보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어요. 얼굴 표정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선수를 쳤습니다.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요새 만나지도 못했어. 미안해. 그래서 못 본 거였어? 어쩐지. 몸 관리 잘해. 오늘 식사는 괜찮겠어? 그 인간은 저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만 갔죠. 저를 돈으로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니 이것보다 더 역겨운 짓은 없더군요. 그러다 중간에 그 인간이 잠시 화장실에 가더군요. 그것도 핸드폰을 놔두고요. 평소에도 비밀번호로 막아놨던 터라 안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은행의 대출 상담 대리님이 보여준 아이의 생일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확 열리더군요. 그걸 보니 그 인간이 왜 사실혼 관계 여성과 헤어지지 못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애가 소중했나 봅니다. 남의 여자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면서 지 자식한테 얼마나 열성을 다하는지 그 뜨거운 부성애의 화를 다스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마음을 가라앉힌 뒤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역겨운 걸 발견해버렸어요. 오빠 언제 정리돼? 나 기다리는 거 진짜 지겨워. 이러다 진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이번 일만 끝나면 너한테 갈게. 약속해. 진짜? 오빠 맨날 그 말만 하잖아. 진짜 청첩장까지 나눠주고. 다 액션이야. 걔가 엄청 기대하는데 결혼하고 한 달 뒤엔 헤어질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쉬워? 혼인신고서 작성하면. 혼인신고 작성 안 할 거야. 그 전에 헤어지니까 걱정하지 마. 넌 나랑 결혼할 준비만 하면 돼. 나도 이미 진작에 퇴직 신청해놨어. 이걸 보니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사실 저와 이 인간은 결혼 전 혼인신고를 하고 전세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 대출 심사하러 갔을 때 번거로우니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만 들고 가자고 하더군요. 그걸로도 대출이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저번 결혼에는 혼인의 이력을 남겼지만 이번엔 이력조차 안 남기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 인간이 완전히 유령처럼 사라지려고 한 거였어요. 이미 저 몰래 퇴직 신청을 해놨다는 걸 보면서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간만 보면 자기 이름으로 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약도 제 이름으로, 대출도 제 이름으로, 예식장도 마찬가지였죠. 본인은 쏙 빠지고 돈만 가지고 나를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저는 모든 대화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그리고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놨어요. 그 인간이 나왔을 때 저는 배가 아픈 척했어요.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자기야, 많이 아파? 집에 데려다 줄까? 아니야, 그냥 집에 가서 쉬면 좀 괜찮겠지. 미안한데 나 먼저 갈게. 기다려봐,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럴 때 있는 게 남자친구잖아. 아니야, 그냥 나 혼자 가도 돼. 괜히 신경 쓰이게 하기도 싫고. 대신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도 될까? 선물도 준비했거든. 그래? 우리 부모님 진짜 좋아하시겠다. 내가 말씀드려 볼게. 다음날 예비신랑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토요일 저녁에 집으로 오래. 맛있는 거 해주신대. 완전 신났어. 그래? 나도 기대돼.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잘해드려야겠어. 내가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 전 즉시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좋아. 내가 경찰이랑 다 조율해놨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게 준비했어. 고마워. 감히 날 놔두고 도망갈 생각이었다 이거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걸 보여줘야 정신 차리겠지. 그리고 토요일이 되자 저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혜진님께 당신의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증거를 동봉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토요일 저녁 7시에 제가 보내드린 주소로 오시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지에는 저와 그 인간의 결혼식 청첩장 사본과 전세대출 서류 사본을 넣었어요. 그 여자가 받으면 엄청 놀라겠죠. 하지만 그분도 이젠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분도 피해자니까요. 토요일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당일 저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티는 내고 싶지 않았어요. 선물로 포장한 상자를 들었습니다. 안에는 고소장과 모든 증거 서류가 들어있었죠.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했어요. 마지막 선물이 될 테니까요. 그 인간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예비신랑은 기분이 정말 좋은지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 진짜 좋아하실 거야. 네가 선물까지 준비했다니까 완전 감동하실 것 같아. 그럼 나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감사하거든.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저는 창밖을 보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도 모르고 환하게 웃는 남자를 보니 저도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자한테 뒤통수나 치고 도망다니는 놈에게 한 방 먹여줄 생각하니 너무 즐거웠거든요. 오빠,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지도 모르겠네. 고마워. 그러게, 나도 기대돼. 우리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차 안에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지금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셨어요. 어서 와 우리 며느리. 오늘 네가 온다고 해서 내가 아침부터 음식 준비했어.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했는데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이따 식사 다 하고 풀어보세요. 저는 밝게 웃으면서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거실에서 나오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얼마 안 남았구나. 곧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서연아, 우리 집에 와서서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하죠. 오빠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집안에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식탁에는 정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말씀하셨죠. 자, 어서 앉아. 오늘은 우리 식구들끼리 편하게 밥 먹고 이야기하자. 서연아, 선물은 나중에 열어볼게. 일단 밥부터 먹어. 시간을 벌기 위해 식사를 하기로 했지만 솔직히 밥이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적게 먹자 물어보더군요. 왜? 밥이 맛이 없니? 아니요. 요즘 결혼 준비로 바쁘다 보니까 속이 안 좋아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아유, 이런. 걱정하지 마라. 결혼식 끝나면 다 끝나. 웃으며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끝나기야 하겠죠. 시부모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도 아마 도주할 계획을 세워놨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 열불이 났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선물 지금 열어보세요.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준비한 거거든요. 꼭 지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단호해서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하셨어요. 하지만 곧 웃으시면서 리본을 풀기 시작하셨죠.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봐야겠네. 뭘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했어? 상자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야? 고소장입니다, 어머님. 제 목소린 차가워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소장을 보더니 손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죠. 결혼 사기, 사기 미수,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합니다. 증거는 전부 다 있을 거예요. 여기 증거 서류도 함께 넣어뒀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도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거든요. 예비신랑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서연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지금 장난해? 장난? 지금 장난하는 게 누군데? 이미 결혼했으면서 나한테 청혼한 거, 돈 뜯어낼 생각으로 날 속인 거, 그게 장난 아니고 뭐야? 아, 장난이 아니라 사기지, 사기. 저는 서류 뭉치를 식탁에 탁하고 던졌습니다. 가족사진, 단톡방 캡처본, 위조 서류, 모든 것이 쏟아졌죠. 와이프한테도 안부 전해야 하지 않아요? 7살 아들 민준이한테도요? 아참, 5년 전에 사기친 전 와이프한테도 안부 전하고 싶네요. 제 말에 예비신랑이 놀라 눈을 크게 뜨더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걸... 야, 사기를 치고 싶으면 적어도 한번 써먹었던 은행은 안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왜? 뭐 네 이름으로 빌리는 거 아니라서 별 상관없었나 봐? 근데 어쩌지? 네가 저지른 짓을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던데? 제 말에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 말 못하는 아들을 보던 예비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야! 이 어린 년이 어디서 감히!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이혜진 씨였어요. 그녀는 손에 편지를 꼭 쥐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아이까지 데려온 걸 보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오자 시댁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강태욱,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거짓말이지? 이 청첩장 뭐냐고? 야, 넌 애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나 네 말대로 참았어. 혼인신고하지 말자는 것도 의심했지만 네가 계속 내 옆에 있어주니까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 너 총각 행세하면서 여자 꼬시고 다녔어?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애한테 보여줄 만한 상황 아니니까 빨리 애 데리고 나가라고. 예비신랑은 아이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애엄마의 반응은 거셌습니다. 내 새끼 만지지 마!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최악의 아빠가 됐잖아. 애도 아빠가 어떤 사람인진 봐야 정 떨어지겠지. 미쳤어? 민준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야. 아무리 네가 엄마라도 나한텐 애를 뺏어가진 못해. 왜 못해? 법적으로 네 자식인 것도 아닌데.
네가 호적에 올리지 말자고 나한테 이야기한 게 처음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 내 자식이 범죄자와 아무 관계 없을 테니까. 시댁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혜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집에 왜 왔어? 누가 오라고 했어? 제가 왜 왔냐고요? 내 남편이 바람피고 결혼 사기치는데 가만히 집에 있으라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대답해보세요. 여기 청첩장에 어머니 이름도 있는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다들 알고 이런 거예요? 저 혼자만 바보 됐냐고요? 혜진 씨가 자기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예비신랑은 완전히 말문이 막힌 채 얼어붙어 있었죠. 당신 나한테 출장 간다고 했잖아요. 부산 출장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여잔 또 누구고? 내가 번 돈 다 가져가서 다른 여자한테 퍼부은 거야? 저는 혜진 씨께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한테 화살 돌리지 마세요. 당신 여기 부른 사람 저니까. 그리고 저도 피해자라고요. 저 인간한테 속아서 결혼할 뻔했어요. 제 명의로 4억 대출받고 튀려고 한 인간인데. 그리고 그 돈 퍼준 여자는 다른 여자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자는 제가 건넨 수아와 남편의 대화 내용을 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견디기 힘들 수밖에요. 10년 산 놈이 천하의 쓰레기 같은 인간에다가 사기꾼이었으니 기분이 더럽겠죠. 10년을 살았는데 이럴 수가! 시아버지가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해야. 다 오해라고. 우리 아들이 사업 때문에 그랬던 거지 나쁜 마음은 없었어. 사업? 5년 전 정미연 씨한테도 같은 말 했죠? 그분도 똑같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사기 결혼에 전세대출 사기가 나쁜 마음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하세요.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친구가 미리 연락해둔 형사들이 들어왔죠. 그제야 시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잡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제발 이거 취하해줘. 우리 아들 인생 끝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저는 차갑게 손을 부리쳤습니다. 당신 아들은 내 인생 끝낼 뻔했어요. 나뿐인 줄 알아요? 벌써 2명이나 신세 망쳤는데 용서하라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용서해야 하는데요? 예비신랑이 제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인연이, 네가 날 꼬드긴 거잖아. 네가 먼저 유혹했어. 경찰이 예비신랑을 제지했어요. 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죠.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저 사람이 저한테 먼저 다가왔고 데이트 신청도 저 사람이 먼저 했어요. 대출도 저 사람 가족이 먼저 제안했고요. 모든 증거 다 있어요. 카톡 백업본도 있으니 가져가세요. 결국 예비신랑은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같이 연행되어 조사받게 됐죠. 시어머니가 끌려가면서 계속 소리쳤어요. 서연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 사기꾼들이 잡혀가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 정도로 도덕적으로 해이한 인간이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리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나쁜 놈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신랑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게 밝혀진 거였어요. 게다가 그 돈들이 여자들과의 데이트 비용, 명품 선물, 고급 호텔 숙박비로 전부 나간 것을 보니 답도 없는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예비신랑은 회사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횡령 혐의로요. 회사는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을 해고했습니다. 게다가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까지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집의 몰락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의 집도 대출이 엄청나게 껴있는 거품 물건이었던 거였죠. 시아버지의 명의이긴 했지만 10년 전 대출로 산 거라 아직 2억의 빚이 남아 있었고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도 1억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담보대출까지 한도 끝까지 끌었었더군요. 사실상 빚덩어리 집이었고 이번에 저에게 사기치고 한탕 벌면 싹 다 갚고 나를 생각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벌써 3달 동안 연체가 됐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채권자들은 3달간의 연체를 독촉하다 결국 즉시 재산 압류에 나섰습니다. 시댁 아파트에는 가압류 딱지가 붙었죠. 시댁 사람들은 불구속 조사 중이었는데 빨간 딱지가 붙어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제발 우리 살려줘. 우리 갈 곳이 없어, 제발.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하지만 전 차갑게 대답했죠. 전 남남입니다. 결혼도 안 했고 결혼식도 파토났죠. 그렇게 살 곳 없으면 손주 있는 집으로 가보세요. 며느리가 받아줄진 모르겠지만.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가 받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인간한테 당한 데다가 벌어다 바친 돈을 다른 여자에게 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다시 받아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혼인 경력 안 남은 걸 다행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 성격상 그 여자에게 잘해주지도 않은 모양이었으니 바랄 것도 없죠. 그리고 예비 신랑의 통장은 압류됐습니다. 이 적금이라기보단 사실혼 관계에 처에게 받아뒀던 3천만 원도 피해 배상금으로 묶였죠. 예비 신랑은 직장도 잃고 재산도 잃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저만 소송을 건 게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5년 전에 사기당했던 여성도 고소를 했더군요. 근데 그쪽에서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냈더라고요.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예비 신랑의 이복형이었거든요. 그가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제 동생이긴 하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넘어가서 우리 엄마를 버렸거든요. 저 여자가 아버지를 완전히 꼬드겼으니까요. 아버진 당시 작은 회사를 운영했는데 제법 잘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죠? 저 여자가 아버지한테 접근해서 우리 엄마랑 이혼하게 만들었어요. 재산도 반 이상 가져갔고요. 우리 엄마한텐 위자료도 양육비도 한 푼 안 줬어요. 저 여자가 아버지를 완전히 조종했거든요. 연락도 다 끊게 만들고. 증언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부남을 꼬드겨서 재산 뜯어내는 게 저 여자 전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아들한테 다 가르쳤나 봅니다. 저 여자 집안 DNA가 그래요. 자기 엄마가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30년 전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파탄냈던 것처럼요. 예비 신랑은 구치소 생활 3개월 만에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법원 판결 전 마주친 예비 신랑이 고개를 들어 절 보더군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합의 좀 해주면 안 될까? 아니면 고소 취하 좀 해줘. 나 나오면 제대로 살게. 다신 이런 짓 안 할게. 너한테 돌아갈 거야. 네가 가야 할 곳은 감옥뿐이야. 누구 신세 망치려고 나한테 온대? 제 목소린 단호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강력히 원했습니다. 재판장님, 전 1원도 받지 않고 끝까지 처벌을 원합니다. 이 사람은 반성하지 않아요. 나오면 또 다른 여자를 속일 거예요. 그 사람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대출도 실행되긴 전에 취소됐고. 저희 쪽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피해자는 3년간 속아왔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5년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같은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상습범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전처 정미연의 진술서, 사실혼 처인 이혜진의 증언, 회사 후배 김수아의 대화 기록, 시부모와의 공모 증거. 피고인 강태욱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부모와 공모하여 여러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사기를 쳐왔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사실혼 처인 혜진 씨가 말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성실한 남편이라고 믿었어요. 아들도 있는데 근데 전부 거짓이었어요. 저희 아들에게 아빠가 감옥에 간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평생 상처로 남을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욱, 결혼 사기, 사기 미수, 횡령, 중혼죄로 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순자, 강철수는 사기 공모죄로 각 징역을 선고한다. 추징금은 연대하여 납부하라. 법정을 나서는데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속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꽉 막힌 것도 아니었죠. 그냥 제가 왜 여기 서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라면 행복한 결혼을 올리고 신혼을 만끽하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때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수고했어. 정말 잘 견뎠어. 고마워, 은지야. 네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판결 다음 날, 저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인간의 수법과 시댁 가족의 행태를 상세히 적었어요. 혹시라도 추징금을 내려다가 또다시 나쁜 짓을 저지를까 봐요. 그리고 말 안 해도 예비 신랑이 살던 동네엔 이미 소문이 쫙 퍼졌더군요. 결국 시부모가 발 디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예비 신랑은 절친이라던 친구들과도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꽤 괜찮은 직업의 친구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손 빌려보려 한 모양인데 다들 손절한 모양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 걸 보니 어떻게 살아온 건지 고스란히 보이더군요. 예비신랑의 회사 후배이자 다음 먹잇감이었던 김수아는 자기도 피해자라며 우겼지만 그 사람에게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며 소문이 났더군요. 결국 그 이후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혜진 씨는 찾아온 시댁 식구들을 모조리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보내준 돈을 모두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걸었고 일부 승소해 그 돈으로 아들과 함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예비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을 노리고 모범수로 생활한다는데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아요. 사랑에 눈이 멀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한 거겠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